안녕하세요. 지름에 있어 허락보다 용서가 쉬운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쓰레임입니다. 전쟁 영화를 보면 캐릭터가 보통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차분하고 명령을 잘 수행하면서 잘 맞추어진 군장의 표준화된 언행을 수행하는 모범적인 에이스와 상관의 지시가에 간간히 반항도 하면서 일탈을 통해서 약간의 제도권에 대한 복종의 거부감을 가지는 우리에게 공감을 느끼게 하는, 쉽게 말해 나쁜 남자 캐릭터가 대치되죠. 대부분의 경우 약간 반항아 같은 매력적인 캐릭터가 더 극적인 경우가 많죠. 약간 반항아적이면서 비제도권에, 하지만 전투에는 천재. 영화 탑건, 진주만, 그리고 007 시리즈가 그랬죠. 그런데 정규군 조직에 이런 하나 둘 있는 반항아가 아니라 이런 반항아만 잔뜩 모아놓은 부대가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잘 싸우기만 하면 되는 부대. 용병 부대가 딱 그렇죠. 미국은 역사적으로 비정부기관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분쟁에 투입된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죠. 미국이 공식적으로 적대적이진 않지만 뭔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상대 국가의 확장이나 뭔가를 막아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 민간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군사적인 개입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영화 시카리오를 보면 마약 단속을 위한 전쟁을 하는 미국의 특수부대, 그리고 CIA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일을 하는 실무 인원은 CIA는 아닌 것 같은, 뭔가 좀 다르게 고용된 것 같은 행동을 보입니다. CIA의 SAC 요원일 거란 추측은 하지만 실제로 영화 내에서 CIA 소속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되는 부분은 없죠. 당장 작전에 투입될 헬기나 무기 역시도 정부의 예산이 아닌 뒷구멍으로 아름아름 만들어내죠. 누가 봐도 미국 정부가 뒤에 있지만 오피셜하게 미국 정부는 아닌, 우리식으로 하면 무슨 상사 이런 데서 장사하는 걸로 보이죠. 뿐만 아니라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기업적인 용병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 13시간을 보면 리비아의 CIA 기지를 방어하는 병력도 PMC에서 고용된 인원을 사용하죠. 정작 지켜야 하는 사람들은 CIA 소속의 정부 인원인데 이 사람들을 무력으로 총을 쏘면서 지켜야 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비정규직 외주라는 게 우픈 현실이죠. CIA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신문중 구타로 인하여 탈레반이 사망한 사고로 인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피고는 CIA가 아니라 CIA에 의해 고용된 인원임을 분명히 명시해서 CIA가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음을 정확하게 명시한 게 큰 사례죠. 그런데 개별 인원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개입한 정황과 상황은 더더욱 많습니다. 해외 공작 작업 중에 적대적 정권의 전복이라거나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시점에 스팅거를 지원한다거나 하는 일은 실제로는 미국 정부가 개입한 것이 뻔하지만 제3의 유령 회사를 세우고 작업한 대표적인 경우죠. 그리고 그런 비정부적인 개입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수단 역시 용병이죠. 용병은 외인 부대와는 좀 다릅니다. 대표적인 외인 부대는 프랑스 외인 부대라고 할 수 있고요.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전쟁 포로의 대우를 받습니다. 물론 실제로 포로가 되면 그렇게 될지는 다른 이야기지만, 하지만 용병은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 범죄자로 취급되며 포로가 되는 즉시 사살될 수도 있죠. 한국에서 용병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작품은 뭐니 해도 에리어 88인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제작됐고요. 한국에는 비디오 전용 작품인 지옥의 외인부대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지만 외인부대보다는 용병의 개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나오는 캐릭터들은 대부분 고용된 용병의 신분이죠. 여러가지 설정상의 어거지가 없진 않지만 20년이 훨씬 지난 1985년에 만들어졌고 컴퓨터 기술의 도움을 받은 현재의 시선으로 보아도 떨어지지 않는 작화 품질, 당시 최신의 전투기의 역동적인 전투씬, 그리고 삐딱선은 수도 없이 타지만 실력 하나만은 엄청나게 뛰어난 용병 부대의 마초적인 매력으로 인해 작품의 매력은 한동안 기억에 남았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간간히 생각날 정도의 강한 인상을 남긴 작품이었죠.
특히 계곡을 통한 폭격신은 항공 시뮬레이션에선 꼭 있어야 하는 표준 시나리오로 되다시피 했고 2022년에 개봉한 탑건에서 나올 정도로 거의 항공 액션 영화의 클리셰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2004년에 TV판이 나오고 훨씬 더 미려한 화면으로 나왔지만 전작 OVA 같은 흥행은 고사하고 시즌2도 취소되어 버릴 정도의 범작이었죠. 하지만 아직도 에이리어 88의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말이 많이 돌아갔네요. 이런 에이리어 88이 모델로 삼고 있는 부대가 바로 이번에 이야기할 플라잉 타이거즈입니다. 세계 제1차 대전 이후 일본은 전승국으로서 서방과 많은 교류를 하면서 성장하는 신흥 열강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 투입된 전함의 대부분은 영국에서 건조되었거나 아니면 영국의 설계를 일본에서 건조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영국의 기술을 이전받아 건조되었을 정도로 영국으로 대표되는 서방과의 관계는 돈독 그 자체였습니다. 중일 전쟁 전에 적지 않은 기술이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이전되었고 산업의 중심인 석유들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은 중일 전쟁으로 미국과 척을 지게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전쟁 상태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양국 간의 적대적 의식은 엄청났죠. 하지만 일본에게 전략 물자를 완전하게 차단하기 시작한 시점은 1941년입니다. 믿기도 하고 잘 꾸려놓은 중국의 이권을 획득하기 위한 인프라를 다 때려 부숴놓고 그 알맹이까지 빼먹어버리는 일본을 한 대 쥐어박아주고는 싶었지만 독일의 침공으로 정신이 없던 서구 열강들은 참고 있으면서 문제를 크게 키우고 싶지는 않았던 상황이었죠.